안녕하세요. 경희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흥미로운 심리 현상입니다. 가난하지만 명품과 외제차를 고집하는 사람들.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형편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비싼 것들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심지어 카드 대출까지 받아가며 말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갈증, 심리적 결핍감, 그리고 현대 소비 문화의 병폐가 만들어낸 복합적인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적 렌즈로 이 현상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봐야 할 첫 번째 심리 메커니즘은 바로 자기 가치감의 외부화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자기 가치감이 무엇으로 측정될까요? 바로 소유물입니다. 명품 가방, 최신 스마트폰, 외제차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시기는 심리학에서 정체성 형성의 시기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명품을 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싼 카페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들처럼 되어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시한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자신보다 나은 상황의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상향 비교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대학생 김준호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지방의 일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자영업을 하시며 번듯하게 살아가시지만 결코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준호는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처음 학교에 가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캠퍼스에서 처음 느낀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의 가방이 모두 달랐던 것입니다. 루이비통, 구찌, 펜디 이런 명품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은 백화점에서 10만 원대에 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에 띄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자신의 가방만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과 선배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명품백 없고? 그 한마디가 준호의 마음을 깊게 상처냈습니다. 자신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명품을 가져야겠다고. 하지만 준호의 용돈은 부모님이 주신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명품백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 150만 원짜리 명품백을 샀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카드로 100만 원짜리 지갑을 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준호는 연체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대 청년들의 심리 패턴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해보면 여러 층의 심리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결핍감과 보상 심리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우리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 위에 더 높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
잠, 안정 같은 기본 욕구를 넘어서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욕구의 피라미드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많은 경우 그들은 어린 시절 물질적 결핍을 경험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신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생일날 선물을 못 받은 경험, 친구들의 외출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 새 운동화 대신 헌 신발을 신은 경험,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결핍감은 심리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평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감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검은 구멍처럼 작동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는 구멍 말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지연이라는 27살 직장 여성을 예로 들어봅시다. 지연이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자취방에서 혼자 지연이를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집을 나갔거든요. 엄마는 간호사로 일했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지연이가 명품 가방을 원했을 때 엄마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못 사. 지연이가 직장에 들어가서 번 첫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지연이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명품 가방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백을 산 것입니다. 월급의 한 배 반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직장 선배들이 물었습니다. 지연아, 그렇게 비싼 백은 왜 샀어? 지연이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지연이는 나도 이제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거절했던 엄마에게, 자신을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명품 가방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이상 불쌍한 가난한 아이가 아니라는 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보상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결핍감을 현재의 소비로 보상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상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감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감정,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로는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연이는 하나의 명품백을 샀지만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신발이 필요합니다. 다음엔 지갑이 필요합니다. 외제차도 필요합니다. 그 검은 구멍을 채우기 위해 계속 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심리 메커니즘은 사회적 지위의 과시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꼭 드래곤의 스포츠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드래곤은 자신의 보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부유한지를 알리기 위해 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태초의 인간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짝짓기 기회를 얻었고 더 많은 자원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높은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구는 우리 유전자에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 욕구를 극대화시킵니다. SNS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들의 멋진 물건들을 매일 봅니다. 명품백을 든 친구의 사진에 좋아요가 100개 넘게 붙습니다. 새 외제차를 샀다는 친구의 포스팅에 축하 댓글이 몰립니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저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고 축하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임기훈이라는 30살 직장인을 봅시다.
기훈이는 평사원입니다. 월급은 300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최신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피드에는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들로 가득합니다. 카페 사진, 비싼 식당 사진들도 많습니다. 그의 팔로워들은 1만 5천 명입니다. 게시물마다 평균 2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붙습니다. 하지만 기훈이의 실제 통장을 보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2천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빚이 5천만 원을 넘습니다.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만 해도 200만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기훈이는 계속 카드를 긁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악순환을 멈추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SNS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매번 기훈이가 명품 사진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가 늘어납니다. 댓글도 칩니다. 우와, 대박. 멋있네.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기훈이의 뇌에 도파민을 분비하게 합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만족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습니다. 기훈이는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명품 사진을 올리면 도파민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계속 사야 한다. 계속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쾌감을 잃게 될 것 같은 공포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변동 비율 강화라고 부릅니다. 불규칙하게 주어지는 보상이 가장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현실 회피 심리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명품과 외제차에 집착하는 실제 심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렵습니다. 월급도 적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집을 사기는 꿈 같은 일입니다.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아프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안감들이 매일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을 때 이 불안감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간 누그러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단기적 정서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가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울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청년 정태호를 생각해 봅시다. 태호는 야간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월 180만 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 가정을 도와야 했습니다. 태호는 매일 밤을 새면서 일합니다. 피곤합니다. 우울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태호는 백화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명품 매장을 봤습니다. 광고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가방, 성공한 남자가 들고 있었습니다. 포스터에 그 남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태호는 그 남자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감 있게 성공한 것처럼 말입니다. 태호는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800만 원짜리 백을 말입니다. 신용카드로 말입니다. 그 가방을 들었을 때 태호는 순간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허름한 자기 모습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조금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며칠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면서 몸이 부서질 듯이 아팠습니다. 월급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태호는 또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싶었습니다. 자동차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대출금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청년들이 경험하는 악순환입니다. 현실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피하기 위한 소비의 규모도 커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피 강화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는 행동이 보상받으면 그 행동이 더 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메커니즘은 자기기만과 합리화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심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비를 의도적으로 합리화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금융회사에 일하는 이지수라는 26살 여성을 봅시다. 지수는 월급이 350만 원입니다. 나쁜 급여는 아닙니다. 하지만 강남에서 일합니다. 주변 동료들은 모두 명품을 입고 있습니다. 지수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의 엄마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왜 자꾸 비싼 옷을 사니? 구두도 명품을 계속 사는데 돈이 아깝지 않아? 지수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엄마, 이건 투자야.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봐. 회사에서도 더 존중받아. 나중에 더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어. 이게 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이것이 바로 합리화입니다. 심리학에서 우리는 자신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인지 부조화의 감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충돌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념을 조정해서 그 불편함을 줄입니다. 지수는 자신이 명품을 무분별하게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념을 바꿉니다. 이것은 비이성적인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이것은 자기 개발이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죄책감을 덜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투자일까요? 3천만 원의 신용카드 빚이 지수의 미래를 밝게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빚이 지수의 목을 졸라올 것입니다. 5년 후 지수가 더 좋은 자리를 얻었다고 해도 그 월급 대부분이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개발은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인데 지수는 그것보다 물질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메커니즘은 중독과 통제의 상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초반의 남자 이동현을 봅시다. 동현은 중급 간부입니다. 월급은 450만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빚은 2억 5천만 원을 넘습니다. 신용카드 빚, 전세금, 자동차 할부금, 개인 대출 모든 것이 그를 누르고 있습니다. 동현은 여전히 명품을 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신용카드를 긁고 있습니다. 명품 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잔액을 보면 마이너스지만 신용한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긁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심리적 보상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독입니다. 약물 중독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쇼핑 중독은 약물 중독과 같은 뇌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도파민 분비 경로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동현은 카드를 긁을 때 잠깐의 쾌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명세서가 나올 때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공포감을 피하기 위해 다시 카드를 긁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악순환입니다. 통제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행동이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님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에 사는 박민준과 그의 부모님을 봅시다.
민준이는 대학을 다니면서 부모님께 자주 도움을 청합니다. 등록금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명품을 사기 위한 돈을 자주 요청합니다. 부모님은 보통 거절합니다. 그러면 민준이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빌려주셨던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아니면 자신 이름으로 카드를 만듭니다. 민준이의 부모님은 걱정이 많습니다. 아들이 카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혼내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서입니다. 게다가 아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중이라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밤새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의 등록금을 냅니다. 하지만 아들은 부모님께 받은 거 없이 자꾸만 명품을 구매합니다. 이것이 만드는 가족관계의 폐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아들은 부모님에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이 소비를 줄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죄책감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해 다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사실 가장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명품을 사고 싶어 하는지,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사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쇼핑 중독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매번 쇼핑을 할 때마다 일기를 쓰세요.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것을 샀는지, 사고 난 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 단순한 일기 쓰기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쇼핑 욕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비이성적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명품을 사고 싶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내 감정을 피하기 위해 이것을 사려고 하는 것인가? 이 돈을 다른 곳에 쓸 수는 없을까? 이것을 사고 난 후 정말로 행복해질까? 이 자기 질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봅시다. 대구에 사는 황수진이라는 33살 여성은 10년간 명품에 집착했습니다. 빚이 1억을 넘었습니다. 신용도가 바닥이 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수진이는 자신의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더 이상 카드를 긁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결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진이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사와 함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짚어 봤습니다. 왜 자신이 명품에 집착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항상 자신에게 안 된다고 거절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명품을 사는 것이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대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수진이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자신이 왜 명품에 집착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말했습니다. 엄마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이후 수진이의 소비 욕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를 긁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명품을 사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그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노출 치료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해가 되지 않으면 뇌는 그 자극에 대해 탈감작됩니다.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감정 조절의 건강한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명품 구매가 나쁜 감정을 피하는 방법이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30분의 조깅이 명품백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울감을 줄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은 건강한 도파민입니다. 부채를 남기지 않는 도파민입니다. 명상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의 명상은 불안감을 줄이고 자기 통제력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하는 사람들의 충동 구매가 45% 줄어들었습니다. 대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명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감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서울에 사는 최준호라는 26살 청년이 있습니다. 준호는 명품에 3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의사는 준호에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30분 운동하기,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준호는 6개월간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운동이 싫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준호는 변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3개월 뒤에 일본 여행 가기, 6개월 뒤에 헬스장 PT 등록 취소하고 대신 조깅화 좋은 것 사기. 그러면서 자신의 빚을 천천히 갚아나갔습니다. 지금 준호는 빚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명품은 없지만 더 행복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집단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간단한 선길이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정답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자들은 일부러 틀린 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험자들의 약 35%가 명백히 틀린 답을 선택했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것이 사회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집단 압력에 굴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집단이 명품을 중시하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명품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집단에 속해야 합니다. 명품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으로 말입니다. 부산에 정민철이라는 28살 직장인이 있습니다. 민철이는 5년간 명품 과소비로 빚을 지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모두 명품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철이는 좋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 말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민철이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명품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헌 신발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명품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민철이는 깨달았습니다. 명품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민철이는 직장을 옮겼습니다. 명품에 집착하지 않는 회사로 말입니다. 월급은 조금 적었지만 정신적 평온함은 훨씬 좋았습니다. 남은 빚을 천천히 갚아나갔습니다. 지금 민철이는 빚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부모님과의 관계 치유입니다. 많은 경우 명품 집착의 근원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물질적 결핍, 정서적 결핍, 무시받음, 사랑받지 못함,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형성되고 그것이 평생을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치유의 첫걸음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자신들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이것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놓친 것들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현재에서 보충하는 과정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동희라는 31살 여성이 있습니다. 동희는 7년간 명품 쇼핑으로 8천만 원의 빚을 지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동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동희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없었고 엄마는 항상 바빴어요. 저를 제대로 봐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누군가에게 주목받기를 원했어요. 상담사는 동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에게 편지를 쓰세요. 당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모두 쓰세요. 상담사 앞에서요. 동희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동희는 울었습니다. 20년을 억누르던 감정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동희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상담사의 권유대로 엄마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이 왜 자꾸 물건을 샀는지를 말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엄마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모녀가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동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너를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들었어. 하지만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 대화 이후 동희의 삶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명품을 사려는 욕구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품을 사는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주목을 받기 위해 물건을 사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봐주었으니까요. 지금 동희는 부모님과 매주 만납니다. 명품을 입지 않아도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명품 가방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으로. 다섯 번째 방법은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명품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불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랑클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끔찍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는 같은 생존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살았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프랑클은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를 돕겠다는 목표, 누군가를 다시 만나겠다는 목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다는 목표 말입니다. 그 의미가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물건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끝없는 불만족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물건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대구에 이준석이라는 34살 남자가 있습니다. 준석이는 10년간 쇼핑 중독으로 고생했습니다. 빚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준석이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석이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준석이는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자신이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준석이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라며 미술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금융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비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빚에 쫓겨 준석이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월급이 높은 회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용도가 망가졌으니까요. 대신 준석이는 미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낮지만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빚을 갚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석이는 의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쇼핑 욕구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얻는 만족감이 명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준석이는 이제 전문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명품은 없지만 빚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누군가가 감동받는다고 생각하면 명품 가방이 무슨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는 부모님과 사회 차원에서의 해결책도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자녀에게 물질의 한계를 명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사줄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의 감정 표현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아이가 뭔가를 원할 때 바로 거절하기보다 먼저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외로운 건 아닐까? 불안한 건 아닐까? 그리고 물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감정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님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쇼핑을 한다면 자녀도 그렇게 배울 것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SNS의 해로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SNS가 모두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최고의 순간만을 편집한 것입니다. 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SNS를 일주일 동안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우울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불안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자존감은 올라갔습니다. SNS만 끊어도 우리의 정신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금융교육과 정서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빚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가 무엇인지,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정 조절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명품 대신 명상을 배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 문화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브랜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명품을 가지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소유하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그럴까요? 한국의 철학자 함석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은 나의 또 다른 몸이다. 나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진정한 자유가 생긴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명품과 외제차를 고집하는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하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물질로 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명품과 외제차에 집착하고 있다면 이 순간이 바뀔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잃었을까요? 사랑받음, 인정받음, 안정감, 그리고 당신이 지금 물건을 사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은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치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기 수용 속에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카드를 긁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잠깐 멈춰보세요. 숨을 깊게 쉬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뭔가를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 피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당신은 처음으로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악순환에서 나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여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로 결정됩니다. 명품 가방은 당신을 만들지 못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계속 물질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희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